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재윤경입니다. 인사드리는 마음이 참으로 착잡하고 숭고한 마음이 큽니다. 이왕이면은 국민 여러분들과 좀 더 즐거운 이야기, 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나누는 자리에서 배웠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난주 토요일까지 촛불 집회에 다니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국민들이 저력이 있고 우리 국민들이 대단하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옳다 이런 걸 매주 촛불 집회 나갈 때마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정말 나라의 국격을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과 그리고 지금의 현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떨어뜨렸다면, 그래서 해외에 나가 있는 많은 국민들께서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부끄럽다 할 정도로 떨어진 국격, 우리 촛불 시민들, 우리 국민들이 다시 국격을 일으켜 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매주 촛불 집회에 나갈 때마다 저는 가슴에서 정말 그 말이 옳구나 라는 생각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송구한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지만,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들고 계신 희망의 촛불, 이 힘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고, 우리가 과거에 그런 믿음을 갖고 살지 않았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산다면 분명히 그 노력한 결과에 따른 우리는 대가를 얻을 것이다. 이런 사회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믿음이 무너져 있는 대한민국의 처참한 현실에서 다시 한번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새로운 희망의 대한민국, 그런 자리에서 꼭 국민 여러분께 기쁘게 인사드릴 날이 올 것이라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저는 20대 국회 초선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국회 입성하기 직전까지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특히 어려운 분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주로 했던 일은 빚을 갚지 못해서 그 빚 때문에 절망하고 하루하루 이 삶을 끝내야 되지 않을까 극단적인 생각에 내몰려 왔던 그런 절망적인 분들입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라는 참담한 심정으로 마음이 울컥울컥 했던 적이 참으로 많습니다. 한 번은 상담사가 상담 사례를 저에게 이야기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 사례는 빚을 갚지 못해서, 그 당사자가 빚을 갚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빚을 갚지 못해서 그 빚이 장애를 갖고 계신 어머니와 장애를 갖고 계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초등학생 두 자녀에게 대물림된 사연이었습니다. 상담의 결과 어쩔 수 없이 큰 돈도 아니었습니다. 원금은 1,000여만 원 수준이었던 것 같고요. 이자가 붙어서 2천만 원, 3천만 원 가까이 불어났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돈을 갚을 형편이 도저히 안 돼서 복지기관을 찾았다가 그래서 상담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 상담사가 해줄 수 있는 처방은 그 초등학생 아이 둘과 어머니를 이끌고 법원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법원에 가서 파산 면책을 도와줬습니다. 그 상담 사례를 들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렇게밖에 방법이 없었느냐. 도저히 그 아이들을 법원으로 데려가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던 것이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상담사는 그게 최선이었다. 그 아이들에게 지금이라도 빨리, 하루빨리 파산을 통해서 면책을 해주지 않으면 평생 쫓아다니는 빚이 될 것이다. 그 아이들의 미래는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다 가족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다가 그래서 얻은 병으로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지만 결국 열심히 일한 대가 아이들한테 물려줄 수밖에 없었던 빚, 그 빚이 그 아이들의 미래, 불례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너무나 안타깝지만 법원에 데려가서 파산 면책을 시켜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파산 면책 관련한 판사에게 쓰는 호소문을 읽었습니다. 초등학생 1학년짜리 아이가 쓴 글에는 너무나 천진하게 나는 태권도도 배워보고 싶고 태권도를 배워서 우리 어머니, 아픈 어머니를 잘 보살피고 싶고 훌륭한 어른이 되고 싶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내 이름 앞으로 편지가 날아와서 너무나 반갑고 이게 뭔가 하는 생각으로 편지를 뜯어보았다. 뜯어보았더니 그것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남긴 빚을 갚으라고 하는 그런 편지였다. 어머니를 잘 보살펴 드리고 싶으니 판사님 선처해 주세요. 이런 글을 쓴 것을 보고 하루 종일 먹먹해서 일을 못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국회 입성하기 전에 만나봤던 많은 분들은 정말 가슴이 먹먹할 정도로 힘들게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게 32만 7천 원이라는 숫자입니다. 우리 방송을 지켜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2014년 4월 16일 어쩌면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평생 동안 씻을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긴 세월호 사태. 수학여행을 가기 직전에 어느 아이가 어머니에게 남긴 카톡 글입니다. 우리 제주도로 수학여행 가게 됐다. 너무 즐거워해야 할 그 카톡 내용에는 다음 슬픈 내용이 이어집니다. 근데 엄마 32만 7천 원이래. 그 글을 읽은 많은 분들은 그 글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슬픈 내용인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32만 7천 원이라는 돈이 자신의 부모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고 부담이 될까. 제주도로 가는 수학여행은 즐겁지만 엄마 아빠에게 그런 부담을 주는 것이 미안한 그런 착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 32만 7천 원을 미안하게 할 정도로 서글픈 너무 힘든 우리 부모들입니다. 저는 이 최순실 박근혜 사태를 지켜보면서 국정농단 게이트를 지켜보면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이미지가 최순실 씨가 처음 검찰에 출두할 때 정말 일부러 연출하려도 그런 장면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버리고 간 신발 한 짝의 가격이 우리 아이가 부모에게 미안해했던 너무나 즐거워야 할 수학여행조차 미안해해야만 했던 그 수학여행비보다 더 비싸다는 사실이 정말 분노가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최순실 씨가 버리고 갔던 그 신발 한 짝에 느꼈던 그 심정이 바로 그것이었을 겁니다.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 아저씨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최순실 씨 신발이 70만 원이란 얘기를 들었다. 우리는 몇만 원짜리 신발도 정말 고민 끝에 고르고 골라서 혹시 더 저렴하게 살 수는 없을까? 이렇게 후회하면서 신발을 사곤 하는데 검찰에 출두하면서 그것도 제일 싼 거라고 집어 신고 나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화를 내시는 기사 아저씨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 심정이 분노가 바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생을 어떻게 절망시켰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주말을 헌납하면서 민주주의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위대한 국민들에게 지금의 정치권, 정부 뭘 하고 있는지 저부터 반성하고, 그리고 함께 국민들과 분노하고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다짐을 해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몇 번이고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정말 자주 강조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민생입니다. 그 민생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시짝처럼 져버린 그 민생,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똑똑히 봤던 장면 중에 하나가, 우리는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가고 있는데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열심히 산 보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올까 두렵게 미래를 불안해하고 있는 사이 최순실 일가는 황제 소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이 출두할 때 신었던 프라다 신발 70만 원입니다. LCT 로비 의혹으로 수사 중인 이영복과의 계모임 월 1,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최순실의 에르메스 가방 1,000만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자주 시술을 받았다는 차움병원 연간 회원권만 1억 7천만 원이 넘습니다. 민생을 외친 박근혜와 그 지인들의 소비 행각, 민생과는 거리가 멉니다. 소득 1분위 가구의 월 평균 의류 신발 가격이 44,000원입니다. 최순실이 든 1,000만 원짜리 에르메스 가방은 소득 1분위 250 가구의 월 평균 의복비입니다. 또한 최순실과 이영복의 계모임의 한 달 갯돈 1분위 가구 평균 월 소득 92만 원 대비 11배에 달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최순실 게이트에 본격적으로 분노하기 시작한 대목이 바로 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순실은 알고 보니 딸이 예쁘겠죠. 자기 자식 예쁘지 않은 부모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식을 부정하게 교육시키지 않습니다. 자식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정당한 노력도 충분히 보상받지 못해서 절규하면서 죽고 싶은 심정으로 살면서도 얼마 전에 대우조선해양의 하청기업 대표님들이 의원실을 찾아왔습니다. 4조 2천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국가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여전히 임원들은 억대 연봉이 넘는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하청기업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한 대가도 제대로,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쫓겨나고 있습니다. 하청기업 대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한 대가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금껏 대우조선만 믿고 열심히 투자해왔던 돈도 회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열심히 일했는데 10억, 20억 그 이상의 돈도 까먹는 기업 대표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의원실을 찾아와서 하소연합니다. 내 가슴속에 유서가 있다. 가슴속에 유서를 품고 다니면서 매일매일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살아야겠다. 살아서 정정당당하게 보상을 받아야겠다. 그리고 싸워야겠다. 이분들이 이렇게 용기를 내는 건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자식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 대다수 정말 힘들게 자식들에게 못난 엄마, 못난 아빠 되지 않기 위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순실 정말 그렇게 우리 국민들처럼 열심히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정부패를 위해서 24시간도 모자랄 만큼 그렇게 열심히 나쁜 짓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정당당하게 일한 모습은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 사랑하는 마음까지는 이해하겠지만 그런 부정한 방식으로 아이를 황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부정 입학으로 학생들에게 공부해봤자 뭐하나 이런 자괴감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정유라에게 지원한 최순실의 교육비 서민들하고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수준입니다. 삼성이 정유라 독일 체류에 지원한 비용이 35억이라고 합니다. 지금 국정조사 증인으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나와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잠깐 봤는데 많은 국민들하고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속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참 해도 너무한다. 저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면 과연 행복할까? 정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을 절망에 빠뜨리면서 그래서 무엇을 얻고자 할까? 이런 생각이 참 복잡하게 머릿속을 가득 메웠습니다. 독일 체류에 지원한 비용 35억. 한간에는 매월 1억 원이 넘는 돈을 생활비로 지원해 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들도 12살인데요. 와서 저에게 묻더라고요. 정유라가 하루에 1억씩 쓴 게 맞아, 엄마? 예,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모르겠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으니 밝혀져야 되겠지. 라고 답을 했는데 참 씁쓸했습니다. 초등학생 5학년짜리 입에서 그런 질문을 받는 현실을 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을 사는 것이 자괴감이 듭니다. 독일 승마코치 지도 비용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독일 체류시 정유라 지원 인력 10명, 인건비가 3천만 원이었다고 하죠. 정유라가 쓴 독일 승마훈련 총 비용만 월 1억 이상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참 쉽게 은행에서 알아서 아주 간편하게 아주 정말 갖다 바치는 방식으로 대출도 많이 해주었더군요. 황제 대출이죠. 최순실의 은행 예금은 하나은행만 추산해봐도 현금으로 8,700만 원이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정유라 모녀가 독일 하나은행 지점에서 3억 6천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적용받는 금리가 1%가 안 됩니다. 0.86%였습니다. 독일 부동산 투자용이었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정말 황제 대출이라는 말도 아깝습니다. 얼마 전 우리 의원실은 대법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법법상 법정 최고 이자율이 27.9%입니다. 그것도 66%에서 단계적으로 내려와서 그나마 야당이 끈질기게 요구하고 시민사회가 끈질기게 요구하고 국민들이 해도 너무한다 요구해서 그나마 찔끔찔끔 수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내려온 금리가 27.9%입니다.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우리 의원실에서 이런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동안 마치 법정 최고 이자율을 내리면 대부업체는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주기가 어렵다. 손해를 보면서 장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를 자꾸 내리면 서민들의 급전을 제공해왔던 대부업체가 이 대목에서도 저는 참 황당합니다. 마치 대부업체가 서민들의 급전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온 그런 기업인 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선행을 베풀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금리 장사를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마치 선행을 베푼 것처럼 얘기하면서 금리를 낮추면 더 이상 이런 선행은 불가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서민들은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해왔습니다. 오늘도 저는
이 법적 최고 이자율을 더 낮춰야 된다. 27.9%도 지나치게 과다. 지금 우리 기준금리가 1%대입니다. 그런데 기준금리가 1.25%인데 법정 최고 이자율이 30%에 육박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20% 수준으로 낮추자, 과감히 낮추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많은 언론에서 대법원에서 했다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의원실에서는 어떻게 반박할 거냐 저에게 묻는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 내용이 또다시 풍선 효과 얘기를 합니다. 대법원은 너무 뻔뻔합니다. 우리가 그 뻔뻔한 실제 모습을 국정감사 기간 동안 밝혀낸 바가 있습니다.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했지만 그래서 금리가 하락하면 야단 법석을 떨면서 그래서 서민들의 급전 공급은 막힐 것이고 풍선 효과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것이다 했던 대법제가 금리 내려갈 때마다 열심히 대출했습니다. 열심히 대출을 했고 그리고 돈도 잘 벌었습니다. 손해 안 봤습니다. 물론 대법제가 손해볼 것까지 왜 걱정하면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법제가 손해를 보든 망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준금리가 1%인 바닥을 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서민들한테 공급되는 금융, 대출의 금리가 30%에 육박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지적이 당연히 상식적인 지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대법체 망할까봐 대법체가 망하면 망하지 않으려고 서민들한테 대출을 안 해주고 그래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다. 이런 궤변으로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 시절 그리고 현 박근혜 대통령 이 시절의 정부가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방어적 입장을 취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지금도 20% 금리 낮춰야 된다 이런 법안을 냈더니 너무 과하다 이렇게 입장을 정부 측에서는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서민들은 5% 10%도 아니고 무려 30%입니다. 그것도 마치 선행 베풀듯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정부입니다. 그런데 최순실 모녀 3억 6천만 원을 빌리는데 1%도 안 되는 돈으로 그런 이자로 돈을 빌렸습니다. 이게 황제대출 아니 황제대출이란 말도 아깝습니다. 저는 하나은행에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왜 이랬습니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당신들 눈에는 당신들 먹여 살리고 있는 국민들은 안 보이고 최순실 모녀 이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한 VIP였습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들이 찾는 대법 여전히 30%. 이게 법적 최고이자율 뿐만은 아닙니다. 대법체들은 법적 최고이자율이 마치 자신들이 대출을 해줄 때 부과해야 되는 금리 수준인 줄 착각을 하고 평균 금리가 30%에 육박합니다.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또 하나 밝혀낸 것이 60% 70%의 고객들에게 법적 최고이자율을 크게 상회하는 30%가 훌쩍 넘어가는 그런 이자율을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30%대 고금리 대출자가 무려 267만 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투자가 아니라 당장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생활비 용도로 돈을 빌렸습니다. 10명 중에 6명이 생활비가 부족해서 3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현실입니다. 돈이 더 많은 사람은 더 싼 값에 돈을 빌리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생활비가 부족하다는데 그 생활비를 또 이렇게 높은 이자로 뜯어가는 말도 안 되는 금융환경, 약탈적인 금융환경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20만, 30만도 아니고 현재 이용자만 무려 300만 명에 가깝다고 하니 참으로 참담합니다.
그리고 제가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2014년 금융위에서 금융연구원을 통해서 세무 취약계층에 대해서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장기간에 걸쳐서 빚을 갚지 못하고 정말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세무 취약계층이 3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회사 세 군데에서 돈을 빌려서 돌려막기로 생계를 겨우겨우 해결해야만 되는 그런 국민들이 또한 350만 명에 달합니다. 금융회사 세 군데에서 돈을 빌려서 돌려막기를 한다는 얘기는 이분들은 아직은 연체 상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2014년 금융연구원에서 조사한 340만 명의 장기 채무 연체자들, 이분들은 이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 연체 상태입니다. 그럼 연체자들과 현재 연체하고 있지는 않지만 곧 연체 상태에 내몰릴 350만 명, 더하면 700만 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부업체 이용자가 300만 명에 달한다. 우리 경제활동 하는 인구 2천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 3명 중에 1명꼴로 장기 연체 상태거나 아니면 빚 돌려막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러니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에서 무려 아마 12년째일 겁니다. 12년째 그것도 2위와 엄청난 격차를 벌이면서 압도적으로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가슴속에 유서를 품고 다니는 노동자분들 그리고 하청기업 대표자들 말씀드렸죠. 유서를 품고 다니는 사람들의 숫자까지 합하면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아직 탄핵이 안 됐으니까요. 이 사람들은 정말 우리 국민 모두를 죽일 작정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황당한 대출을 받고 엄청난 특혜를 입고 서민들한테는 꿈같은, 아니 꿈에서조차 그럴 가능성을 조금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특혜를 입은 이 사람들, 그 돈으로 부동산 잔치를 벌였습니다. 최순실가가 축적한 부동산 규모 엄청납니다. 최순실의 부동산 재산은 200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이것도 추정치입니다. 그 이상이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최순실 독일 부동산 재산만 19억 8천만 원입니다. 최순실 가족의 부동산은 무려 1,600억 원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2010년 기준으로 우리 국민들의 절반 가까이는 자기 집이 없습니다. 자기 집이 있는 나머지 절반의 국민들도 빚을 잔뜩 내고 어쩔 수 없이 집을 구매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어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 절반은 무주택자, 그리고 한 42%가량은 1주택자인데 빚을 끼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8% 정도가 다주택자라고 합니다. 8%의 다주택자들 빼고 나머지 국민 92%는 집 한 채를 빚을 잔뜩 안고 겨우 갖고 있거나 아니면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참 서글픈 용어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 너무 이상한 신조어 많습니다. 어떤 신조어가 있습니까? 전세 난민이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2년마다 전세금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통보에 도저히 그 돈이 없어서 2년마다 이사 다녀야 되는, 쫓겨다닌다는 의미로 전세 난민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들 부동산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 정말 한이 많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당연히 누려야 될 기본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의식주, 당연히 선진국이라면 국민들에게 최소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궁궐 같은 집을 보장해 주지는 못할 망정 2년마다 쫓겨다니는 전세 난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지금 그런 처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부동산 실거래 평균 집값이 2억 8천만 원 가량입니다. 최순실이 보유한 부동산 규모 200억 원. 한국 평균 집값의 무려 100배입니다. 직장인 66.7%, 직장인 10명 중에 7명 가량이 자신을 하우스푸어라고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죠. 아주 기본적인 의식주에서 집, 편안하게 거주할 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대한민국에서 최순실과는 황제 대출과 온갖 특혜를 가지고 이런 부동산 재산을 증식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밖에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하고 교육 현장에서 많이 뵀습니다.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돈 때문에 가슴속에 멍에 하나씩은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들 돈 얘기가 나오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비관하다 못해 자신의 처지를 모두가 한마음으로 씁쓸하게 정말 스스로 비웃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고 있는 분들 참 많았습니다.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돈이 돈을 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많이 드렸습니다. 제가 만난 대다수의 사람들이 확신을 갖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돈이 돈을 번다. 돈이 돈을 벌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돈을 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통장에 들어있는 돈, 여러분들의 지갑에 들어있는 돈은 스스로 자가증식해서 막 불어나고 있습니까? 휴가 간 날 편안히 누워있는 사이에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은 너무 부지런해서 알아서 스스로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다수의 국민들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죽을 돈도 없다. 돈이 돈을 번다? 나와는 거리가 먼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서글펐습니다. 다들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돈이 돈을 번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내 돈을 벌기는커녕 그냥 줄줄 새나가고 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조차 지키기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처, 누군가는 쉽게 앉은 자리에서 돈을 벌고 있는데 나만 정말 죽도록 열심히 일해도 열심히 일하고 또 일해도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가난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만 가난한 것이 아닌가. 이런 돈에 대한 상처, 가슴속의 멍에 그런 걸 끌어안고 살아가시는 분들 너무나 많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많은 분들께 돈이 돈을 벌지 않는다.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돈이 돈을 벌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돈이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한테만 그 돈이 너무 부지런해서 알아서 마구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최순실 일가의 행각, 알아서 돈이 들어오고 알아서 돈이 불어나고 써도 줄기는커녕 계속 불어나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 이 현실 앞에서 정말 그동안 많은 국민께 그래서는 안 됩니다. 돈이 돈을 벌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합니다. K 미래스포츠재단 774억, 비덱 35억,
WK 평창올림픽 수주 3천만 원, 장시호 스포츠 영재 육성 사업 6억 7천만 원, 최순실 가족 사업 매출액 2천억 원대에 달하는 숫자를 나열하면서 저도 머릿속에서 이 숫자들이 규모가 잡히지 않습니다.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돈들은 얼마만큼인가? 어떻게 쓰면 이 돈들을 다 쓸 수 있을까? 나는 이런 돈을 평생 죽을 때까지 열심히 죽어라고 쓰려고 한들 쓸 수 있는 돈인가 할 정도로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드러난 것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위시하여 기업들에게 돈을 뜯어서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돈을 불리고 상상할 수 없는 재테크를 해왔습니다. 2017년 최순실표 국가 예산만 3,50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국민 혈세까지 최순실에게 넘겨줄 요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은퇴 후에 노후자금을 벌기 위해서 자영업에 뛰어든 많은 사람들 중 70%가 5천만 원 미만으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소규모 창업 당연히 잘 되기 힘듭니다. 창업 소상공인의 70%는 30%가 아니고요. 70%입니다. 10명 중에 3명이 망하는 게 아니고 10명 중에 70%가 5년 안에 폐업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자영업자 숫자가 60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600만 명의 자영업자들 평균 월 소득이 집에 가져갈 수 있는 돈이 1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폐업한 자영업자 수만 9만 명에 달합니다. 2015년 은행권 자영업자 대출 332조 원이고요. 이것도 자영업자 대출로 분류했을 때만 이 정도 규모입니다. 지금 연체되지 않고 집계되고 있는 빚 1,300조 원, 이 중에 상당수가 집을 담보로 창업을 하겠다고 빌린 돈들입니다. 자영업자 대출로 분류되지 않지만 여전히 무언가 창업을 하고 노후에 변변치 않은 일자리가 없어서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한 이 사업, 여기에서 집을 잡히고 갖고 있는 돈을 퇴직금을 다 탈탈 털어서 다 집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10명 중 3명, 그것도 시간을 더 길게 잡아놓고 보면 10명 중 1명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실하게 법을 지키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 성공하기 어렵다라는 표현도 적당하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대한민국, 이게 오늘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서민금융 연체로 인해서 대입연체율이 30%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기존에 빌린 돈도 갚을 형편이 안 돼서 새로운 대출로 기존 대출을 갚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영업자들이 10년 새 거의 800만 개가 폐업을 했고 17%만이 생존 대출 증가액 일반 가구의 1.5배입니다. 그리고 제가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아름다운 재단하고 또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가구가 150만 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정말 이건 도저히 생계형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하는 사람들이 7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건보료를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 절반 가까이가 10,000원, 50,000원 이런 소액 건보료였습니다. 이걸 납부할 수 없어서 체납하는 바람에 병원에 가서 건강보험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가구가 150만에 달한다. 150만 가구입니다. 그 가구에 가구 원수까지 포함하면 함께 챙겨야 되는, 생계를 함께 꾸려나가야 되는 가족들 수까지 합하면 4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건강보험료를 낼 형편이 안 돼서 아주 기본인 의료 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수도 98만 명. 이것도 그나마 계속 변동해서 이런저런 숫자 다 빼고 5년 지나서 기록이 삭제돼서 살아있는 숫자만 이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또 절반 가까이가 사실은 큰 돈을 빌려서 연체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500만 원 정도의 소액의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존경하는 국민들께서 이런 현실을 빗대서 헬조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정부, 여당, 어느 관계자는 어떻게 그렇게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엔 다리 두 개인가? 대한민국엔 두 개의 세상이 존재하는가? 분명 이런 모든 숫자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런 숫자 안에 들어있는, 이런 숫자가 표현하고 있는 그런 민생의 삶을 살고 있는 그분들에게 대한민국은 지옥입니다. 여기서도 중동으로 가고 아니면 어디까지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살면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헬조선이 지나친 표현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보는 대한민국의 현실, 참으로 만만한 것이었겠죠. 천국이었겠죠.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천국 아닙니다. 분명히 지옥입니다. 얼마 전 대우조선 하청기업 대표들 만나고 대우조선 해양의 사장 정성립 사장을 만났습니다. 저는 하소연하고 싶었습니다. 하청기업 대표들, 노동자분들이 아무리 만나달라고 외쳐도 만남이 성사되지 않는다, 우리 얘기를 들어주지도 않는다, 이렇게 하소연을 해서 저라도 그래, 국회 들어와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이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대신 하소연하려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장님, 이분들은요 정말 열심히 일하고 너무너무 열심히 일했는데 돈을 좀 덜 번 것을 하소연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1000만 원 벌어야 되는데 900만 원 벌었다고 와서 100만 원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은요 돈을 벌었어야 되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손에 돈이 주어져야 되는데 주어지기는커녕 주머니가 털렸다고 하소연합니다. 2년 동안 하청기업, 대우조선 하청기업 운영하면서 10억, 20억 갖고 있는 자산을 탕진했다는 기업인들, 하청기업 대표자들, 이제 집에 차압딱지가 붙어서 집도 날아갈 판이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덜 번 것이 아니라 빼앗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계약관계가 이루어졌길래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앵무새 같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확인하고 있는 국정조사장에서의 증인들의 그 모습보다도 좀 더 뻔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만나는 자리는 생중계되지 않으니까요. 그 자리에서 대우조선 사장, 다 계약대로 된 것이다, 다 법대로 된 것이다, 문제없다.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돈을 까먹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가 투자를 해서 기업을 하다가 까먹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우조선에서 준 일을 했을 뿐입니다. 대우조선에서 준 일을 했으면 그에 따른 대가를 받았어야 되지. 왜 돈을 까먹습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계약대로 했습니다. 법대로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이 된 대우조선해양 사장님, 지금도 연봉을 3억 이상 받고 계시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왜 묻냐고 반문을 하시더군요. 세상에 어느 기업에, 망해가는 기업의 대표자가 억대 연봉을 받습니까? 아직도 대우조선해양의 임원들은 다 억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답하시더군요. 그게 그렇게 싫으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억대 연봉 못 받게 하면 될 거 아니냐. 저는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구나. 정말 세상이 만만한 분들이구나. 그래서 화가 났지만 참고 다시 물었습니다. 사장님, 그럼 국회에서 그렇게 법을 만들어서 세금이 투입되고 적자 수주를 해놓고 마치 돈을 번 것이냐 분식회계라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여전히 반성도 안 하고, 그리고 계속 살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실사보고서 들고 와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쳐서 무슨 힘이 있어서인지 4조 2천억이라는 세금을 뚝딱 하고 받은 그 기업의 임원들 좋습니다. 연봉 없이 일해야 된다. 그런 법 만들면 사장님 안 억울하시겠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억울하겠다고 답하시더군요. 참 그 뻔뻔함을 어떻게 국민들께 전달해야 될지, 혼자 그 장면을 봐야 되는 것이 정말 분했습니다. 국민들은 참 많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힘 좀 있다는 사람들 뭐 믿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믿고 이럴까 했는데, 네, 우리 대단하신 박근혜 대통령님 믿고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서민들의 정직한 삶을 조롱했고 희망을 짓밟았습니다. 남녀노소, 어른, 아이를 불문하고 광장에 쏟아져 나온 것, 정치적인 그런 목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정의, 가치들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이 무너진 가운데 이렇게 뻔뻔한 사람들이 반성조차 안 하는 모습, 정말 이 대한민국에 두 개의 세계가 있고 그들은 그들의 세계에서 마치 자신들이 주인이냐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 하루하루 경악스럽습니다. 세계 각지에서도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국회에 안정적인 퇴임을 하게 해달라고 주문한 박근혜 3차 대국민 담화, 오히려 시민들을 광화문으로 초대한 초대장이 되었죠. 오늘도 새누리당 대표분들께서 청와대에 들어갔다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총이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어떤 내용으로, 어떤 꼼수로 우리 국민들 가슴에 분노를 지필지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가 합의하는 명예로운 퇴진이나 시간을 벌어주는 질서 있는 퇴진 있을 수 없습니다. 즉각 퇴진만이 시민들의 명령이라는 것, 우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매주 광화문 광장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루하루 가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는 서민들, 단 하루도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는 이 현실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주말을 헌납한 채 광화문에 모여 뜻을 전달하고 있음에도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한다는 정치권이 국민의 마음이 아닌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이리저리 죄고 있는 모습,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만을 위해 선택한 일주일 통렬하게 반성하고 이제 시민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들 믿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시민들은 범죄자 박근혜의 공범이며 2017년 4월 퇴진설로 자신들과 박근혜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길을 쓰고 있는 새누리당을 향해서도 준엄한 목소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일 2시부터 열린 새누리당 앞 집회에 2만여 명의 시민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200만의 국민들이 모인 광화문 집회에 단 한 번이라도 가서 귀를 기울였다면 4월 퇴진이라는 말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약을 올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감춰진 대통령의 7시간 반드시 밝히고 세월호가 반드시 인양되도록 힘을 모아야 하며 정권의 부역자였던 언론인들도 자기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큰딸이 세월호 아이들과 같은 나이입니다. 2014년 4월 16일에 시계가 멈춰서 사는 그 부모님들 못지않게, 그 희생자 가족분들 못지않게 우리 국민들 모두 가슴속에 2014년 4월 16일을 멍해로 짊어지고 평생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고 너무나 착하고 가난한 부모가 부끄럽거나 나는 왜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냐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안쓰러워할 줄 아는 우리 착한 아이들, 이 아이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2014년 4월 16일 이후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자신들의 아이를 쳐다보면서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라는 말로,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살아있어 달라 라는 1년을 보냈습니다. 아픈 1년을 보냈습니다. 아픈 2년을 보냈습니다. 아픈 3년을 보낼 것입니다. 많은 탄핵 이후에 검찰 조사 과정이 있겠지만 저는 우리 국민들이 용서하기 힘들고 용서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되고 반드시 죄를 진 만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하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돈 때문에 상처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돈에 너무 야박한 세상이 돼가는 건 아닌가, 저 또한 이렇게 절망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 우리 국민들이 희망이고 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미래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할 필요 없다, 우리는 정말 희망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6개월 전, 7개월 전까지 저 또한 평범한 국민이었지만 많은 책임과 많은 부담을 안고 이 국회에 들어와서 국민들이 내는 그 준엄한 목소리, 국민들께서 보여주시는 그 희망의 메시지, 가슴속에 매일매일 새롭게 보듬고
그 명령에 따라서 4년 충실하게 국민의 종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 12월 9일 탄핵하고 탄핵으로 끝이 아니고 진실을 밝히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더 이상 대한민국은 헬조선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날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